예. 세 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세 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큰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여기 아무래도 이제 토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짓궂게 제가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팬여러분들 혹시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제가 끝나고 늘 이제 눈치를 보는데, 그 토크 진행하는 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솔직한 그런 대답을 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키워드 같은데 퍼포먼스라는 키워드가 다른 두 분도 좀 많이 어떻게 후자되는 말인가요? 네,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퍼포먼스 광고랑 브랜드 광고를 아예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인지가 되는가가 목적인 광고들은 주로 영상 광고, 그리고 이제 일부 배너 광고, DA 광고를 저희 브랜드 광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검색같이 이제 검색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클릭을 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매출까지 전환이 되는 거를 다 보는 효율을 보는 광고, 혹은 이제 앱을 다운로드를 이제 받게 한 어떤 이제 특정 목적까지 하게 하는 광고들을 저희는 이제 다 퍼포먼스 광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쪽이 아무래도 퍼포먼스 광고에 가장 민감하신 그날의 매출이나 성과에 가장 민감하신 분들이어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광고를 집행해도 성과가 소재에 따라 다 계속 차이가 매일매일 다르게 나고요. 내가 예산을 1억을 집행하고 싶다고 해도 저희가 정한 상한, 예를 들면 우리는 인스톨까지 얼마 이상은 못 내겠다, 구매 전환까지 얼마 이상은 못 내겠다라고 하시면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진이 안 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퍼포먼스 광고가 참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광고주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으시고요. 네, 끊임없이 최적화를 해야만 하는 영역. 굉장히 재미있는 거 있어요. 기준을 보게 되면 그 브랜디성 광고주를 하신 분들은 소재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자체가 한두 개 정도 보셔서 이제 워낙 시태 안 좋거나 반응이 안 좋다. 근데 브랜디성 광고주들도 결국은 그 이벤트 참여자, 컴퓨터 다 따지긴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제 브랜디성 광고주들도 안 따지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다 따지시는데, 결국은 그 특장점이 뭐냐면, 하나의 그 TV에 나가는 소재나, PC에 나가는 소재나, 모바일 나가는 소재가 동일한 모델에, 동일한 컨셉에 다 똑같은 소재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대부분 다 서비스 모바일 웹이나 앱을 좀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소재를 큐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쇼핑도 대표적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음원 서비스 마찬가지로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컨셉이 아닐 수 있죠. 10대들한테는 EXID가 아니면 엑소 오빠들이 성공한 노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 맞춰서 50대 분들, 40대 분들한테 지나간 추억의 노래, 아니면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한테는 7080 콘서트에 나왔던 노래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재를 구매하던 소재를 쓸 때보다 CTR이 한 2~3배 오른다든가, CTR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단가 비딩단가 올라가더라도 컨버전이 너무 좋게 돼서 효과가 좋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큐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점점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른 조직이 필요한 게 소재에 민감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나 소재 제작 인력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윤영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음 쪽 광고인가요? 아니면 카카오 쪽 광고인가요? 요즘에 전체 제가 아무리 다음 카카오에서 저희 자랑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도 보면 아마 저희 차장님 더 많이 아시겠지만 쇼핑 같은 경우는 아예 소재를 그냥 하루에 10번, 20번, 그리고 저희 서비스한테 요청하는 것도 수시로 바꿔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소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바일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포탈이든 아니면 매체를 갖고 있는 데다는 혹은 다 관심 있는 해당되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저희 같은 회사가 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그 배너다라고 했을 때 그 배너 소재를 큐레이션해서 각 소재를 다르게 제작을 해서 내보내긴 되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소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 번 더 콘텐츠로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대들이 주로 많이 보는 어떤 그 컨텐츠다, 매체다 그러면 그 컨텐츠에 우리가 배포 또는 알리고자 하는 컨텐츠나 그 광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10대들이 좋아하는 용어나 그러니까 약간의 카피 같은 것이 미리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봤을 때 이걸 광고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랑 같이 섞여서 광고를 컨텐츠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기획 기사하고 광고를 그렇죠. 같이 믹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최애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40대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오타 아닌가? 최애가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대들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최고 애정하는 캐릭터 뭐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거든요. 네. 그걸 똑같이 40, 50대한테 그 용어를 쓰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까지라도 광고나 어떤 특정 그 제품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큐레이션 단계에서 콘텐츠로 한 번 또 녹여서 광고성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의 콘텐츠로도 많이 바이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획 기사 피처드 아티클이 그걸로 끝나고 누가 봐도 이제 명백히 이제 광고를 보였는데 이 온라인 모바일이 되면서 좀 더 기교가 들어가게 되는 거.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콘텐츠를 해당 미디어랑 같이 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작된 콘텐츠를 그냥 각각 매체들한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매체에 오는 유저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체랑 같이 기획해서 그들 매체에서만 보여주는 콘텐츠는 같이 제작하는 방식도 많이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퍼포먼스가 좋나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네. 비용 대비 효과도 훨씬 좋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광고랑 같이 섞여서 돌아갔을 때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섞이는 거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퍼포먼스 광고주 분들한테 브랜딩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브랜드의 배너 광고에 웬만하면 클릭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예를 들면 11번가는 누구나 아는 쇼핑몰인데 거기서 뭔가 내가 아는 제품을 할인한다 그러면 클릭을 하지만 전혀 모르는 제품을 소재로 쓰게 될 경우에 대부분 클릭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마 다음 토탈 앱을 켜보시면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저희가 전 국민이 알만한 브랜드를 특가로 내놨다는 식의 소재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전혀 모르는, 예를 들면 GS 홈쇼핑의 앱 중에 이제 디토라는 앱이 있는데 잘 몰라요. 인지도가 되게 낮은 앱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디토가 뭘 한다고 해도 아무도 클릭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면 저희가 앞단의 브랜딩을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우리 타겟 고객 안에서 형성이 됐을 때 퍼포먼스 광고를 해야 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아까 그 디토 같은 케이스는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나이키를 파는 디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브랜딩도 이제 내가 돈이 많은 광고주냐 적은 광고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내 타겟이 굉장히 협소한 타겟이냐 아니면은 정말 넓은 타겟이냐 정말 2030 모두가 다 나의 고객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타겟이 굉장히 넓고 빠른 시간 내에 인지도를 올리려면 아무래도 가장 노출량이 확실한 예를 들면 저 디지털 벗어난 TV 지상파 광고랄지 케이블, IPTV 그런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굉장히 내가 돈이 없는데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기 관련된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그 뽀로로 같은 채널에만 앞에만 광고가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광고를. 그러니까 먼저 그 브랜드에 대한 전략 없이 그냥 섣불리 클릭을 유발하는 것은 효과가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효과 퍼포먼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클릭했다고 해서 이게 퍼포먼스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광고주를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이제 이게 물건 사거나 돈을 벌거나 적극적인 어떤 소비자로서 그동안 시청자였던 사람이 소비자를 변모를 해줘야지 퍼포먼스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요즘 추세는? 예전에는 그냥 뭐 CTR로 그냥 툭쳤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MAT라고 해서 이제 네. 모바일도 트래킹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제 이제 이제 뭐 저기 이제 쇼핑 쪽으로 예를 들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네. 쇼핑주도 거기 최초에는 이제 인스톨을 얼마나 시켰느냐, 어느 네. 매체에다 어떻게 시켰냐를 이제 계산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앱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네. 얼마나 매출 나오고 있느냐, 네. 어느 매체 받은 앱이 얼마 매출까지 나오고 있냐까지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클릭했다고 퍼포먼스 따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앱을 다운로드 받고 앱을 밀어야 될 거면 그 앱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된 것까지 트랙을 해서 퍼포먼스 따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그런 이제 클릭을 중시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클릭당 얼마까지 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화를 많이 내요. 그런 광고주를 만나면 진짜 큰일 났다 그렇게 하셨다가 왜냐면은 클릭을 내가 몇 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구매 전환되는 매체가 있고 뭐 클릭을 100개를 받았는데 10명이 구매 전환되는 매체가 있으면 예를 들면 두 번째 매체가 CPC가 30%가 비싸고 50%가 비싸도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이제 구매 전환당 이제 내가 쓴 비용을 따져보면은 두 번째 매체가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환율이라는 것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모바일 앱에 와서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한 번의 전환율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달에 걸쳐서 그러면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몇 번 전환이 됐냐 그런 또 넘어가면은 고객 뭐 생애 가치라고 저희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LTV까지 따져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체를 아까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매체를 체력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기간에 걸쳐서 한 달, 두 달 매체 믹스를 변화시켜가면서 또 최적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이제 클릭당 단가보다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하는 데까지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냐는 사실 광고주만 아세요. 그게 시장 단가가 얼마라고 해서 우리가 꼭 그 단가에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수익률이 되게 높은 회사면 남들은 10,000원 쓰는데 저희 20,000원 써도 저희 회사 이득이면 저라면 20,000원 써도 시장을 확 뒤집어 놓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효율을 바라보실 때. 참 디지털이나 모바일 시장이라는 자체가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광고를 종사하고 제 선배들도 정확한 곳에 인사해 주시지만 들어보면 그 TV 매체나 케이블 매체, 신문 같은 경우는 플래닝이라는 게 뭐 GRP 따지고 뭐 프리퀀시 몇 해서 나중에 얼마 듣겠으면 좋다. 또 이렇게 사회 관리해주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쪽은 아마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차장님도 그렇고 다들 여기 앞에 패널 세 분은 시각간의 정보와 데이터를 많이 주는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고민 많이 해야 될 그래서 계속 뭔가 모니터링 계속 해줘야 되고 한번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넥스트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건 썸띵 뉴를 제일 많이 외치시거든요. 새로운 거 없냐고. 근데 TV나 케이블 가서 새로운 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저희보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 저희는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매체를 받쳐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략자실 회사에서 매체나 상품들이 또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거 봐서는 가끔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부럽기는 하지만, 성장세는 이쪽 디지털 쪽이 크기 때문에 아직 그 삶에 대한 그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또 말씀하신 그 후반부의 전략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아니면 좀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는 게 좋나요? 그 LTV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광고주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리포팅 관련해서 제가 그냥 LTV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광고주가 직접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에이전시한테 막 계속 리포팅을 하라고 요청을 하시지만 사실 그 에이전시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이제 플랫폼의 입장에서의 베스트는 저희를 통해서 발생한 유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도 100% 알지는 못해요. 저희가 보내서 앱을 여셨는지 어느 액션까지 했는지는 알지만 광고주가 원하는 모든 광고주 사이트나 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희는 모르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이나 페이스북에서 왔던 유저가 광고주의 앱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리포트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리포트죠. 그래서
그 매체별로 주는 리포트들은 이제 한계가 있고 사실은 결국은 광고주 스스로가 우리 앱 안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확실히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또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이유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앱 애널리틱스라는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고 한국만큼 앱 센트릭한 나라가 없어서 글로벌 플레이어들 예를 들면 아까 다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MAT라는 플랫폼은 여러 앱 애널리틱스 툴 중에 사실 하나일 뿐이고 그 외에 뭐 플러리라든지 저희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런 그런 애널리틱스 툴들 자체가 광고주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PC 시대에 뭐 오라클이나 SAP나 그런 ERP 시스템만큼 광고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다든지 혹은 그만큼 인력이 붙어서 이제 솔루션처럼 이제 그 업체에서 와서 다 세팅을 해줄 수 있다는 아직 그런 환경이 조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광고주 스스로 하셔야 될 부분도 굉장히 현재는 많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이디어라게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하게 정말 투명하게 모든 걸 제대로 트래킹을 하시고 있는 업체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으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앱에 코드를 심고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이뤄야 되는 부하가 적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그 카카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금 광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뭐 소규모로 이제 광고를 한다, 뭐 자영업이다, 뭐 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요즘에 카카오 마케팅 이런 얘기가 카카오 마케팅 이렇게 6글자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실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하고 약간 좀 다른 어프로치인가요? 비슷한 맥락에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카카오 합병된 지 한 1년 돼가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저는 원래 제가 몸담는 회사가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음 일할 때는 네이버나 근처도 안 갔고요. 사실 그때 카카오도 안 썼었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다음 카카오 합병되면서 이제 네. 카카오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옐로우 아이디 마케팅, 플러스 친구 마케팅,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 네. 이런 얘기가 사설 교육기관에서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스토리를 카카오 스토리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여기를 어떻게 했더니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있다는 사례를 계속 모으고 계시고 그분이 특정 분들한테 컨설팅해서 하시면서 사례를 켜놓고 그 사례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이게 사설 기간으로 하고 이게 뭐 일주일 기간에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근데 이게 환급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실제 사례를 저도 몇 가지 들어보고 있는데 저기 여수 쪽에 김총각네 가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김 부각을 만들어요.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제 두 분이서 하시는. 그래서 뭐 다양한 부각 메뉴들을 개발하셔서 이거 하시는데 알려야 될 채널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스토리라는 걸 활용해서 특히 이제 카카오 스토리가 여러분들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게 하나는 이게 뭐냐면 아줌마들, 주부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건 절대적으로 오해시고요. 예. 아니에요.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프로파일 차이는 20대 정도만 페이스북과 약간 아주 요만큼 차이가 나고요. 예. 대부분다는 다 사용자가 더 많다라는 거. 다만 듀레이션 타임이 약간 좀 떨어진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해신데 하여튼 그 타겟들 맞춰서 여성들이나 뭐 이런 분을 맞춰서 타겟하고 나서 자기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말했다시피 뭐 1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쓸 수 있는 큰 광고주가 아니세요. 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것, 광고하기 되게 좋은 거는 예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TV 하려면 몇십억, 뭐 10억 한 써야 뭐 TV에 1% 오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냥 나는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 정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아. 효과 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구조지. 그러니까 누구나 쓸 거. 제가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컨텐츠를 올려주시고 컨텐츠에 따라서 이제 이걸 알리는 방법을 찾아보실 거고 알리는 거를 이제 퍼포먼스 인벤토리 광고 프로덕트를 이용해가지고 알리게 돼서 그게 하나하나 리소트하고 게시판에 오신 분들이 뭐 보시고 구독자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계속 주다 보면 이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알리기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이거 보시면 다시 구독할 수 있는 SNS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파생되고 넓혀가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신저나 MIM이나 그다음에 스토리 같은 SNS 서비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MB 쪽 혹은 이제 좀 더 SMB 약간 큰 기업에서 빅브랜드보다는 SMB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고 정말 예산에 맞춰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반대로 SNS 좀 얘기 드렸으니까 얘기 드리면 동영상의 트렌드도 약간 SNS를 잘 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컨텐츠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컨텐츠와 SNS를 말씀드려서 얘기 드리는 건데 작년에가 올해가 도라지차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뉴스 NG 사고로 해가지고 다음과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 1위 했던 다들 대부분 다 이게 뉴스 NG 장면으로 방송사고를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빙글의 도라지차 광고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제 옛날에는 모바일 쪽이나 디지털 쪽에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고 컨텐츠 마케팅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 근데 이 컨텐츠라는 건 SMB 쪽도 XMB도 되게 중요하고요. 빅브랜드도 중요하십니다. 특히 빅브랜드는 좀 더 유명한 연예인들,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청춘 군대를 간다, 어떤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TV에 나갈 수 없는 2, 3분기 되는 분량들을 모바일로 유통시켜서 그 모바일로 이제 사람들이 또 옆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 제가 다음 카카오 직원이지만 제 부러운 거 있어요. 구구 중에 부러운 거 뭐냐면 이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잘 만든 컨텐츠 동영상 하나를 구글에 하나의 광고 구자를 사서 띄웁니다. 그리고 구글에 보신 분들이 자기의 페이스북으로 확산도 시켜주고 확산시킨 걸 또 확산도 되고 확산해서 원래 돈을 더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끝나가지고 너무 컨텐츠가 좋아서 유튜브 잘 돼가지고 광고를 더 쓰지 않겠다고 하셨던 게 도라지차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또 그게 너무 잘 돼서 TV나 케이블 쪽으로도 이 소재를 쓰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거 SNS 같은 걸 잘 활용하신다면 이게 돈 많은 브랜드성 광고주의든 SB 쪽 광고주의든 우리나라 환경은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그 환경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제일주의의 플랫폼 나라이기 때문에 다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 있어도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모바일 마케팅 시장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물론 이제 이걸 저희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다 외주 주시면 그만큼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시간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지금도 모든 광고주들, 모든 클라이언트들 돈이 적고 많고 간에 떠나서 다들 어드민 들어오셔서 다 일일이 다 보시려고 하세요. 그래야 사실은 저는 광고주들이 똑똑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저는 저 나름대로 내고는 저 사기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사기사요?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영업 비밀을 막 이렇게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많이 똑똑해지시면 같이 저희도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집행하신 분들이 실제 어드민 가셔서 많이 봐 주셔야 따라서 에코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맡기신 대행사들도 볼 수밖에 없고 저희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제안 드릴 때도 꼭 봐주세요 얘기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 영상 아까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미지도 해보고 텍스트로도 해보고 또는 블로그형의 긴 콘텐츠도 해보고 긴 컨텐츠. 네, 그러니까 블로그는 조금 길게 나가잖아요. 좀 네. 기인을 쓴 긴 컨텐츠. 네, 긴 콘텐츠도 제작을 해보고 또는 움짤 방식의 움직이는 그런 콘텐츠로도 해보고 하는데 최근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영상 콘텐츠가 가장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유튜브 조회가 한 40%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보시면 아마 저부터도 웹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보는 시간보다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이동하면서 보시는 시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유저들도 10대, 20대, 30대 유저들도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볼 텐데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사진이나 텍스트를 섞어서
원하는 메시지를 다 담기에는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스크롤을 하거나 어떤 넘기거나 하는 추가 액션을 통해서 콘텐츠를 봐야지만 끝까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괜찮을 거 재밌는 것 같다 또는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재밌다 그러면 끝까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분짜리다 2분짜리다. 그러니까 영상의 1, 2분짜리의 영상이 한 10장의 사진과 텍스트보다는 훨씬 더 고객을 잡고 메시지를 다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컨텐츠인 것 같아요. 네. 직접 해보시니까 요즘에 그 가장 효과적인 컨텐츠는 동영상. 동영상. 예, 재미있어요. 네. 진짜. 네. 계속 이제 그 공통된 얘기가 컨텐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컨텐츠가 중요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쓰는 이제 마케팅 예산도 의미 있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누구나 좋은 컨텐츠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무도 안 봐요. 이런 경우 아마 겪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누구나 히트 치고 싶은 유튜브 만들었는데 조회수 280 막 이런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너무 웰메이드된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 광고 대행사에서 네. 이거 온라인 바이럴용이다라고 해서 CF를 똑같이 이제 온라인용으로 제작해서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조회수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네. 역으로 나중에 이게 조회수가 낮다 보니까 결국 KPI가 이제 그 뷰수로 잡히는데 KPI가 안 나오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또 광고를 막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온라인 쪽의 컨텐츠는 너무 웰메이드 된 것보다 좀 재미있는 소재로 하되 저희는 뭐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 타겟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40대인데 우리가 20대를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영상인데 네.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20대 타겟으로 콘텐츠를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네. 20대를 타겟팅한 콘텐츠는 20대가 만들어야 그들의 그 색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작할 때도 감성 자체가 그 만드는 이가 타겟팅된 그 유저를 대표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 그 타겟 마켓이 네. 생각하기에 잘 만든 컨텐츠를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로그인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도 고충이 좀 있는 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한 서비스인데 10대, 20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데 컨펌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40대이거든요. 40대가 봤을 때는 이 컨텐츠가 왜 재밌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설득하고 컨펌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요것만 바꿔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바꾸게 되면 그 코드가 안 맞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가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20대에 저희 매니저들이랑 같이 가서 설득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 코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광고를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저도 공감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 유튜브에서 정말 10대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광고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셨다가 정작 이제 사장님 시사를 하고 나서 이제 빠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해도 그런 팀장 쪽이나 대행사분들도 다 30, 40대시기 때문에 사실 정말 10대 코드를 이해하는 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우리는 뭐 마케팅 하지 말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이제 조금 가깝게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유튜브 안에 그런 10대 코드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상을 거의 매일 데일리 베이스로 하나의 방송국 같아요. 그런 채널을 크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그 친구들이 기획부터 촬영, 편집, 자막 작업까지 다 하는 한 명의 PD이자 기획자이자 작가이자 연예인이기도 본인이 출연까지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막 30만, 40만, 50만 이상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사실은 그런 친구들의 컨텐츠를 계속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본다고 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프로치 중에 하나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저희는 많이 권장을 드려요. 저희가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이제 채널을 보유한
그 양띵이라는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고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저희는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브랜드는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이런 게 정말 10대들이 좋아, 혹은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케터분들 입장에서 그런 걸 훈련을 많이 하시려면 그런 유명하다는 채널들을 많이 구독을 하시고 재미없더라도 본인이 재밌을 때까지 열심히 보시는 게 그들의 코드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병맛 광고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죠? 병맛. 예, 병신 같은 맛 해가지고 이제 그 광고들을 최근에 디지털 쪽으로 대상을 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이제 재밌고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그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봐도 너무 즐거운 것들. 그래서 이제 이사님도 보시면 즐겁습니다. 저는 행복하죠. 예. 아니라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병맛 광고, 평강한형 광고도 그렇고, 최근에 뭐, 대부분 나오는 광고들 보면 되게, 디지털용의 광고들은 되게 재밌어요. 실제 혹시 KDB 대우증권의 띵큐베리 마치라고 혹시 보신 일 있나요? 현철 나오셔서 하신 것도? 이거, 금융이란 전통적인 기업에서 봤을 때는 되게 쉽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 근데 실제 디지털 쪽이나 TV가 아닌 매체가 잘 돼가지고 이게 TV까지 확장되게 했습니다. 금융이라는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 주는 것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병맛 광고라고 컨셉 잡고 시작하는 에이전시들이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병맛 전문 에이전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맛 전문이라기보다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좋을지, 동영상 중심으로 하는 것들의 전략을 짜주시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컨셉 자체가 브랜딩 TV 나갈 때와 좀 시청률 TV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디지털 보는 크리에이티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색하는 양을 보게 되면 옛날에 모바일이 잘 크기 전까지는 50대 50 정도가 목적성 검색 소비와 비목적성, 제가 발음이 좀 혀가 좀 짧아서 다시 목적성 검색 소비와 비목적성 검색 소비가 5대5 정도 됐던 게 모바일이 크면서 비목적성 소비가 70%대까지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색을 하려면 제가 PC가 있는 데 가서 검색을 해야 되는 시절에서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제가 궁금한 뭐지?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뭐 장동건이 이 집은 되게 좋고요.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재밌는 광고들 도라지차 같은 광고 이런 걸 보여줬을 때 쉽게 또 어프로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모바일은 세 가지 여러분들 다들 집에 알람시계 대부분 사라지고 계시잖아요. 이 비목적성이라는 게 일종의 충동 구매인가요? 뭐 쇼핑은 충동 구매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커리가 아닌 정말 보다가 그냥 궁금한데 하는 것들. 의식하지 않고 그냥 터치가 하는 형태들. 그런 것도 이제 비목적성 검색 소비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바일 환경 자체가 늘 24시간 자는 머리맡에도 두고 주무시죠. 뭐 화장실 가도 가져가시죠. 뭐 지갑 없어도 뭐 스마트폰 찾으러 가시죠. 뭐 스마트폰 찾을 때 10만원씩 주고 찾기도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스마트폰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포터블하고 늘 휴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트래픽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많다는 것, 세 가지 삼박자가 여기에 맞춰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맛적인 크리에이티브도, 그러니까 뭐든 그 채널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 달라져야 된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스마트폰 때문에 하여튼 뭐 세상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을 이제 모신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디지털 시대 마케팅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마케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그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근데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바일 마케팅이 기존의 다른 전통적인 이제 디지털 마케팅과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카카오 뭐 옐로우 아이디어는 그런 것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에 기반한 그런 광고가 좀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위치이든 어떤 그 개인의 속성이든 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한 마케팅이 가능해진 게 그 모바일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좀 특장점일 것 같거든요. 이 분야는 좀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뭐 옴니채널이나 오토나 뭐 마찬가지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에 예. 먼저 시작을 이제 하면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옴니채널 관련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이제 디바이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개인화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뭐 어떤 사람이 공항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아이폰을 쓰고 있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뭔가 중국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사시는 그런 역식 고객들은 대부분 아이폰을 쓰고 계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베이징 공항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지메일을 통해서 플라이트 티켓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하이리 라이플이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스타일란다의 사장이다라고 하면은 타겟을 하고 싶은 고객이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사실은 개인화된 그 순간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모멘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이크로 모멘트. 예, 그런 마이크로 모멘트 하나하나를 정의를 해서 그게 우리 브랜드에 정말로 관련 있는 모멘트라면 그 모멘트별로 타겟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바이스라는 것과 사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상황,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추론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광고의 타겟팅이나 캠페인의 구성 자체가 훨씬 더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순간을 타겟팅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아까 말씀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어렵고 복잡하고 고민할 게 너무너무 많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쇼핑 광고 중에 좀 더 심플하게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아이폰 6가 나오면은 아이폰 6가 많이 살 거라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은 모바일 광고를 하실 때 아이폰 6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만 타겟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구글에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시면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아이폰 6 케이스 소재를 내보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훨씬 더 개인화된 광고를 하시게 되는 게 모바일 마케팅에서 좀 많이 바뀌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아주 전통적 기업의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은 뻔했거든요. 그 일종의 뭐 전시회, 판촉 활동 해가지고 거기서 그 잠재 고객으로 이제 리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거 영업을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계단식의 이런 그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뭐 모바일로 이제 완전히 무너진 시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떠나왔던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얘기, 지금 시간이 벌써, 세 분들이 말씀을 너무 유창하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놓쳤던 거 잠깐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계셨던, 여기 이제 뭐 마케팅을 이제 모든 분들이 결국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진 가치를 결국에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수의 대기업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기억나는 키워드가 이제 하루에 10,000원으로도 두 분께서 어떤 효과를 작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작게 시작해야 되는 그 영세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뭔가를 알려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세 분만의 그 아이디어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받아 적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도 예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뭐 자유롭게 그 세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효과적이었던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와닿았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 중에 이제 작은 의류 브랜드를 하는 분들 좀 많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그런 작은 의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타겟팅을 더 세밀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배너 광고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배너 광고가 그냥 막 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 트는 광고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의류의 특정 타겟을 가진 의류다라고 하면은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의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뭔가 남성 의류 블로그를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남성 의류 쇼핑몰 광고가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구글에 있어서 왔으니까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가진 여러 가지 타겟팅 중에서 이제 문맥 타겟팅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 안에 있는 키워드나 그 글들의 내용이 어떤 키워드들을 담고 있고 어떤 토픽을 담고 있는지를 보고 타겟팅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슈퍼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타겟팅을 하셔서 그 방문자를 우리 사이트에 모으고 근데 방문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구매로 전환이 되지 않아요. 한 번에 전환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단계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방문 캠페인을 한번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우리 사이트에 뭔가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게끔 그 플로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1000명이든 하루에 100명이든 간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보통 이제 서울 쇼핑몰들이 많이 하시는 게 많이 이미 모바일 전에도 있었던 개념이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리타겟팅이라고도 하고 리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우리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왔다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어쨌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한 거고 근데 다만 그날 뭔가 제가 살 환경이 안 돼서 혹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둘러보고 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광고를 그분들에게만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작은 쇼핑몰, 소모몰들은 보통 그런 전략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브랜드에 맞는 세미나 타겟팅을 해서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유저수를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어퍼나 디스카운트나 프로모션을 던져서 그들을 이제 구매까지 전환을 시킬 거냐. 그래서 좀 단계를 방문자를 늘리는 단계와 그 방문자를 구매로 전환하는 단계를 좀 나누셔서 마케팅을 하시면 정말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으시고서도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구매자를 늘려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전략.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제 사례로 보게 되면 저희도 이제 최근에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채널이라고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채널을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되게 효과가 좋다라는 데이터가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좋으시냐 했더니 실제 방문해서 구매하는 패턴들이 더 늘고 있다. 그래서 왜냐 했더니 스토리는 콘텐츠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뭐 레시피도 올라오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사회자님께서 그러니까 김부각 아까 말씀 그렇게 맛있는 거 콩 자반을 좋아하시나요? 예, 안 좋아요.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럼 뻥튀기를 만들어주신 분이신데 뻥튀기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양한 레시피 뭐 후춧가루 뻥튀기 뭐 여러 가지 뻥튀기들을 만들어서 알릴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오셔서 구매도 하기도 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가 있고 이 스토리 채널의 구독자를 늘려서 하는 것들이 실제 마케팅적으로나 컨버전 되게 좋다는 얘기가 계속 들고 있어서 저희도 그 대행사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에 맞는 상품도 제안 드리기도 하고 그 컨퍼런스를 계속 쌓아가지고 지난주도 계속 대행사분들도 모아놓고 제가 커뮤니케이션 계속 했었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 지금 어떤 큰 기업처럼 뭐 100만 명이 목표다, 뭐 페이스북의 친구 100만 명 모으는 게 목표다가 아니라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다단계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분의 구독자가 이제 자기 친구들 제가 이 소집받기로 했으면 제 스토리에 보신 분들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박들 너무 좋더라 라고 해서 또 자기 구독자 늘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시라면 뭐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00원은 정말 절대적인 숫자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마케팅 비용이 없다 하신다면 전 투자를 자신의 회사 하지 마시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업체랑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쿠차를 예를 들게 되면 쿠차는 DB가 생성하지 않겠죠. 다 DB를 받아옵니다. DB를 다 연결시켜주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굿다 이런 서비스 그렇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보면 뭐 큐레이션 서비스일 수 있고요. 연계 서비스가 많아요. 대부분 다 이제 로컬 기존의 PC 기반의 로컬 시장은 잘 안 되다가 모바일 때문에 대부분 다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투자받는 회사들 보게 되면 로컬 연결된 것들, 로컬이 큐레이션 해주는 거, 지역화도 못되는 거, 이 지역의 병원 어떤 병원이 좋을지 등등을 연결시켜 주는데 이미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편승해 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자기들 회사를 잘 갖춰진 인프라 쪽에다 들어가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오토적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사이렌 오더 많이 쓰시잖아요. 스타벅스 가기 전에. 저희도 오더 서비스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오더 서비스 나올 겁니다. 아마 많은 회사들 나올 거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자기 매장과 연계할 수 있거나
미리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스토리를 통해서 하는 것들, SNS를 통해서 거기에 구독자를 늘리고 구독자가 다다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가고,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들을 내가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 쓸 때까지, 한 10만 원씩 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는 잘 갖춰진 인프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바일이 등장 이후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채널들이 등장을 했네요. 그거를 잘 활용하라든지 이런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 하루에 10,000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그냥 10,000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이 10,000원은 어쨌든 마케팅 비용, 실제 네. 비용이고요. 그 뒤에는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내부의 인력들이 말씀하셨던 카카오 스토리나 채널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 그런데 대부분은 이 운영 노하우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예산으로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운영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최소 비용을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스타트업들한테 많이 얘기를 할 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또는 뭐 쇼핑몰 같은 거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패션 쪽은.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보여줘서 뭔가 우리 타겟 소비자들에게 욕구를 자극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라면 인스타그램 요즘에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일단은 오픈을 하고 거기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올리는데 그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그냥 그 홍보하듯이 PR 보도자료 뿌리듯이 막 이렇게 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컨텐츠 내용이 뭐 한 100이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한 30 정도까지 일단은 욕심을 좀 버리시고 연계된 다른 일상적인 컨텐츠를 같이 섞어가지고 중간중간 보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약간 섞어서 그렇게 해야 거부감이 덜하고 또 스토리를 이거 괜찮다 싶어서 스토리 구독하기를 했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광고 메시지만 계속 오면은 스토리 끊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시되,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아마 감각이 살아나실 거예요. 유저들의 댓글도 보고, 또 그냥 컨텐츠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지인들 소개를 받고 하려면 작은 이벤트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공유하기 이벤트, 또는 소환하기 이벤트. 태그하기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 컨텐츠를 좋아할 만한 친구를 소환해주세요. 또는 뭐 태그해주세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뭐 아메리카노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것도 한 10,000원의 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나 또는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 뒷작업이 많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에서 마케팅 하실 때는 모바일에서 고객이 우리 사이트나 앱으로 들어왔을 때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매체에다가 10,000원을 썼는데 왜 구매가 안 일어나? 이 매체 진짜 별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이 가진 사이트가 별로여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든지 어떤 특정 버전의 OS를 가진 디바이스에서는 해상도가 되게 이상하다든지 그런 되게 수많은 문제를 사실은 이제 다음 카카오 정도 되는 정말 큰 기업에서 기획을 해보시고 개발을 해보신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상 뭐 갤럭시 S5로 들어가면 되게 잘 보이는데 뭐 S6에서 들어가니까 진짜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여러 해상도를 못 맞췄다든지 아니면 PC 사이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서 글씨가 오밀조밀 잘 안 보여서 클릭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이제 수많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상의 이슈 때문에 구매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아니면 내가 되게 PC를 엄한 걸 달고 있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뒷작업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냉정하게 이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정말 구매가 심리스하게 되는지 중간에 속도가 느려서 끊기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챙기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외주 컨설팅이나 대행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모바일에서의 우리 사이트의 경험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굉장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하신 게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하루에 10,000원밖에 없을 때는 나의 컨텐츠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결국 뭐 광고든 이게 마케팅이든 결국은 내가 원래 그 하려고 했었던 가치를 포장하고 이제 설득하고 꾸미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원래 없는 상태라는 거 이제 저도 안 되겠고 오늘 이제 줄곧 그래서 이제 모바일 마케팅이 대세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세 분한테 잠깐 마지막 질문 드려보면 대세입니까? 대세 맞습니까? 일단은 뭐 대세라고 일단 웃겨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도. 네, 그죠? 그래서 저희도 다음 카카오가 모바일, 네, 네, 그죠? 네, 구글도 이제 회장님부터 모바일 운이라고 외칠 정도니까. 근데 대보다 보면 이제 닷컴 시대를 떠나서 지금 이제 모바일이 아니면 벤처 투자를 거의 받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모든 아이템이 다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바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모바일은 대세라고 표현될 수가 없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마 주머니에 폰 안 갖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실 거고 매일같이 우리나라 이런 조그만 장비 하나가 우리나라 온 전 국민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개 숙인 남자, 여자, 애들로 만든 건 모바일밖에 없거든요. 네. 오죽 있으면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다 이게 목 기부스, 목 디스코 올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파워 높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이렇게 PC 이후로 파급력 있는 미디어도 없었고 매체도 없었고 플랫폼도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한 것도 몇 가지 있긴 하겠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드림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다 하는 것들,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브랜딩적인 가치도 만들어지고 화면 사이즈도 커질 거고 기술도 좋아질 거고 이를 받쳐 인프라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버리지 않으실 거거든 지금. 현재 여러분 모바일에 빈도수, 접속도, 뭐 휴대성 등등 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시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틈난 대로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게 대체되는 또 다른 디바이스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 다른 것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대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대세가 만약 도마라고 대세가 만약에 접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그 음식 재료들을 넣어서 버무릴 것이냐 그 버무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는 각 개별적인 이슈 사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다른 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웹에서의 매출과 모바일에서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여쭤봤더니 네트워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바일이 웹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 그리고 그러면 모바일 마케팅이 대세가 될까요? 모바일이 대세가 될까요? 이렇게 아예 돌직구를 알렸더니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웹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이 대세가 될 거고 모바일에 최적화되지 않은 웹은 의미가 없다. 웹이 있어도 모바일에 최적화되어야 하고 또 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이 그러면 죽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 웨어러블 스마트폰이랑 연계되어 있는 또 다른 디바이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들에서의 마케팅 방식도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바일 마케팅이기 때문에 모바일 마케팅은 종류가 스마트폰에서 점점점 발전하는 그런 단계로 확산이 될 것 같고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만 덧붙이면 한국이니까 모바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통계 자료를 지금부터 막 던져드릴 건데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모바일이 그 PC보다 더 높은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고요.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앱 사용 시간이 높은 국가도 한국이고요.
모바일 구글 검색 역사상 모바일에서의 검색량이 PC를 넘어선 첫 번째 국가도 한국이었고 구글 플레이 앱에서 나오는 매출 전 세계 3위가 한국이에요. 국가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리 구글에서도 한국을 정말 특이한 나라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고객들 얘기를 하면 쿠팡 UF 매출의 70에서 80%는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오픈마켓, G마켓이나 그런 옥션 같은 곳도 거의 40에서 50%까지 이제 모바일 매출 비중이 올라갔고 그분들이 저에게 쓰는 광고, 구글 플랫폼에 대한 광고의 모바일의 비중은 약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바일이 대세냐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득이 되네요. 네. 저도 뭐 당연히 이제 모바일이 대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좀 어머니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TV 광고에 모바일 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바일 마케팅이 대세인데 왜 저분들은 TV에 와서 광고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TV 광고와 고개 광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가 대세인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다가도 그게 아닌 부분도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뭐가 이제 정답일 리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명백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이제 대부분의 생활을 사실 뭐 이렇게 엿보면서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이제 뭐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과연 대세인가 이런 세션을 오늘 토크를 나누는데요. 대세 맞습니다. 네, 대세 맞고 이 대세를 이제 어떻게 편승할 건지의 문제만 남았는데 소비자로서 이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세 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